자, 여러분 오늘 칠판 강의는요 역사에 남을 만큼 기록을 해도 될 만큼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칠판에 왔는데 여러분들의 요 채팅창을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가 아니면 카톡을 주시든가 여기다 쓰시면 가서 다시 삭제를 시키던가. PHEV 플러그 하이브리드 엘렉트릭이겠죠. 이게 이 바이클인가 뭔가 뭐 아무튼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전기차가 있고요. 일반적인 전기차는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죠. 하이브리드라는 뜻 자체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죠.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플러스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시스템이 합쳐진 건데, 플러그인은 여기에 배터리의 용량을 늘려서 플러그로 충전을 해가지고 배터리나 더 강력한 모터를 쓰는 차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가 BMW 530e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우리나라에 소나타 외 다른 차종들도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직병렬을 같이 쓰고 있는 빛나는 세계 특허를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던 도요다의 직병렬 시스템.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직병렬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고요. 가장 엔진의 힘을 짜임새 있게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라이센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다른 회사들은 병렬식을 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다 했어요. 병렬식 시스템을 현대자동차가 쓰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가 쓰고 있는 병렬식 시스템에는 현대만의 특허가 또 있어요. 순행식에 전기를 발생해주는 알터네이터와 그 알터네이터가 다시 시동 모터까지 병행을 해줄 수 있는 순행식의 알터네이터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병렬 시스템도 현대가 갖고 있는 특허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특허증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벤츠나 BMW나 아우디들은 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쓰는데, 얘네가 쓰는 하이브리드는 현대가 쓰고 있는 병렬 하이브리드의 특허를 피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려고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벤츠가 됐던 BM이 됐던 이런 애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알게 돼요. 얘네가 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를 거의 안 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 것이며, 그리고 얘네가 현재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가 갖고 있는 특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쓰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똑대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전기차, 요즘 나오는 고성능의 전기차 말고,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던 전기차 말고 일반적인 전기차는 엔진이 없이 전기로만 가죠. 그런 전기차가 갖고 있는 모터의 출력이 100kW가 기본빵 세팅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100kW면 어느 정도 되느냐? 0.7kW가 1마력 정도 돼요. 1마력. 그러면 100kW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100마력이 한 150마력 정도 되겠죠. 약 150마력 살짝 안 되겠죠. 140 몇 마력 될 거예요. 일반적인 전기차의 모터가 처음에 대중적일 때 100kW에 배터리의 용량이 1시간 동안 40kWh, 1시간 동안 40kW를 낼 수 있는, 쭉 쓰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보통의 일반적인 전기차가 40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100kW짜리 모터를 달고 일반적인 전기차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탔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캠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차들이 모터의 출력 용량이 38kW예요. 38kW면 몇 마력 정도 되겠어요? 0.7kW가 1마력이니까
18kW면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마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충 뭐 몇 마력 되겠죠? 이게 마력이 계산이 이게 어려워. 아무튼 그냥 대충 잡아서 그냥 50마력이라고 쳐. 대충 잡아서 50마력 정도의 배터리의 용량이 1.6kW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들은요, 배터리의 용량이 되게 낮기 때문에 배터리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용량이 많다? 모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길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적성.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의 목적성은 비싼 배터리를 최대한 안 쓰고 조금만 쓰고 연비를 위해서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 구간, 가속을 할 때나 출발을 할 때나 이럴 때 배터리를 사용해서 연비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 지향점이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꽤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얘가 배터리의 용량이 1.6kWh가 들어가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거의 8배가 넘는 9.8kWh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모터의 용량도 약 이렇게 되면 또 계산이 또 어려워지는데 이거 50마력 플러스 35, 15 얘는 한 65마력에서 약 한 70마력 정도 되는 거죠. 모터의 용량도 꽤 커지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엔진이 돌아가지고 이 배터리를 다 충전할 때까지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니면서 써야 되니까 한참을 충전하니까 집에서 220V를 꽂아갖고 충전을 한 5, 6시간을 때리면 얘네들이 거의 95% 이상이 차요. 그러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 배터리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95% 이상이 차버리잖아요. 그리고 모터의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순수하게 EV 모드, 모터의 모드로만 갈 수 있는 최대 속도가 120km/h 또는 140km까지 최고 속도가 나고요. 일반적인 가감속이나 추월 가속이 일단은 마력수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순수하게 갈 수 있는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거리도 어바우트로 전략해서 타면 40km를 그냥 가요. 그리고 막 타도 25km에서 30km는 그냥 전기로만 가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경기도권에서 회사에 가서 다시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엔진을 살리지 않고 전기로만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로만. 그리고 140km까지 최고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타거나 국도나 간선도로를 타고 다닐 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BMW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 소나타보다 차값이 월등하게 비싸죠. 얘 새 차값이 거의 8천만 원이에요. 할인받고 뭐하고 해서 6,950이나 7천만 원에 산다라고 하는데 최대 할인받고 6,900에 샀다라고 해봐. 비싸잖아. 그러니까 모터의 용량이 플러그인 소나타의 50kW보다 몇 배가 세요? 거의 2배 가까이 세요. 83kW야. 이거 마력으로 환산하면 아유 씨발 미치겠네. 그러면 잠깐 80마력에 372 이거 100마력 넘을 거야. 이거 아마 100마력 넘어. 그러면 모터가 마력이 100마력이 넘어요. 더군다나 토크가 세기 때문에 아까 내가 모터로만 달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130까지 순식간에 가요. 거기다가 배터리의 용량이 12.0kWh. 배터리의 용량도 되게 커요. 내가 아까 전기로만 신나게 세게 달리고 왔는데도 26km를 갔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50%가 남아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주는 장점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도요타가 쓰고 있는 직병렬이 아니고 BMW는 현대가 쓰는 병렬도 아니고 자기네만의 병렬 시스템을 써요. BMW 5302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알터네이터가 없어요. 엔진이 돌면서 자동적으로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얘는 집에서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이 12.0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풀로 충전을 하면 DCN DC로 얘가 가득 충전이 됐을 때 트렁크에 있는 12V 배터리를 우리 핸드폰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듯이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러면 주행 중에 우리가 전기를 쓰면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배터리를 항상 알터네이터가 충전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알터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주행하면서 충전을 못해요. 현대자동차는 순행식에 워터 쿨링이 되는 알터네이터를 달고 있는데 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미션 앞에 붙어있는 이 모터 83kW짜리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거나 EV 모드로만 가는데 시스템이 판단을 했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력량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나 트렁크에 있는 12V 배터리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트렁크에 있는 주 동력의 모든 전장류의 책임을 맡고 있는 12V 배터리가 전력이 떨어지게 되면 리튬이온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걔를 DC-DC로 충전을 해버려. 일단 해줘. 근데 메인 이 리튬이온 배터리 12.0kW짜리 이 배터리가 전력 용량이 떨어지게, 충전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모터는 모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때부터 이 모터는 태세 전환을 해요. 발전기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5302에 들어있는 내연기관은 구동을 하면서 바퀴 쪽에 출력을 주면서 모터를 어시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얘를 발전기로 돌려가지고 엔진힘을 발전기 돌리는 데 쓰면서 발전을 시켜야 돼요. 왜? 이 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어느 이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내가 BMW X5E를 리뷰할 때 이거 막 쏘니까 오히려 불리해진다.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 메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어느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 차는 급격하게 차량의 모든 시스템이 안 좋게 돼요. 연비를 많이 먹게 되고 출력도 모자르는 데다가 무거운 데다가 모터의 어시스를 못 받고 모터를 오히려 발전기로 돌려야 되니까 가뜩이나 낮은 출력의 엔진이 오히려 모든 게 다 부담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타고 다닐 때는 5302를 타게 되면 이 BMW나 벤츠가 쓰고 있는 병렬식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가 매일마다 저녁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의 목적성은 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목적성은 뭐냐? 짧은 거리에 왕복 구간이 많고 가서 내가 반드시 충전을 꽂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가서 충전하고 와서 잘 때 충전하고 그러면 엔진을 거의 쓰지 않고 전기차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장거리를 가거나 위급한 상황, 충전을 못하는 경우에 엔진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얘는 내가 회사에 가서 충전하고 집에 와서 충전하고 이럴 수 있는 부지런하고 충전을 맨날 꽂을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된 사람은 이 차를 사면 무조건 좋죠. 거기에 맞게끔 목적성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차의 목적성은 뭐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지금의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기차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목적성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은 뭐야? 일단 익숙하고 편하잖아.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되게 좋죠. 여러분 이거 오늘 제 거 듣고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내일이든 모레든 내가 라이브 할 때 도요타의 직병렬과 병렬, BMW의 병렬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나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BMW 530E하고 제가 520D, 520i, 530을 다 했으니까 BMW 5 시리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5 시리즈의 플러그인이 세차 값이 8,000이 살짝 넘어요. 실구매 7,000 정도 한대요. 1,000만 원 정도 하긴 한대요. 520이나 530이나 520 디젤들은 신차 구매값이 뭐 얘는 6,000 뭐 700인가 그럴 것이고 얘는 뭐 7,000 얼마 할 것이고 520 디젤도 뭐 6,900인가 7,000 얼마인데 실구매가는 얼마냐? 얘네들이 6,000 언더거나 520 가솔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대 뭐 중후반 막 이러죠. 자, 그러면 그냥 가솔린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가솔린. 얘가 가솔린 조용하니까 가솔린으로 520, 530은 약간 고성능이니까 가솔린으로 비교했을 때 차값이 1,400만 원 이상이 벌어져요. 많게는 1,600만 원 정도 벌어지거든요. 많게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너무 좋아.
전기를 꽂고 가고 뭐하고 오고 너무 좋단 말이야. 내가 타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미세하게 내가 느끼는 건 뭐냐? 차가 무겁네? 그리고 전기 모드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그러면 앞에 엔진을 왜 달고 있어야 되지? 이럴 거면 그냥 전기차를 사면 되지. 내가 전기로만 다닐 거면 근데 만약의 경우 충전을 못할 때 엔진으로 가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엔진이 빵빵한 엔진이 있으니까. 자, 근데 차값이 1,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 그래서 내가 1년에 2만 킬로 미만의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차주한테도 매일 모든 상황에서 충전을 다 할 수는 없잖아.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아파트에 왔는데 충전을 못 꽂는 경우도 있어요. 딴 사람들이 충전하고 있거나 선이 모자라면 못 꽂으니까. 그랬을 때 1년에 520 가솔린을 타는 사람 2만 킬로 정도 타는 사람, 플러그인을 타는 사람하고 기름값의 전략이 약 200만 원 내외가 기름값이 전략이 돼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면. 자,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의 기름값, 많게는 250만 원 정도 전략된다 그래. 그래, 많이 전략된다고 해봐. 내가 존나게 충전해갖고 많이 전략됐다고 쳐봐. 250만 원 전략됐어. 1,400만 원 정도 뽑으려면은 대략 6년을 타야 돼요. 6년을 타야 이 비싼 차값에 대한 걸 다 뽑을 수가 있어. 내가. 근데 6년 동안 나는 아침 저녁으로 회사에 가서도 집에 와서도 아무리 피곤해서도 충전할 곳을 찾아서 충전을 꽂아야 돼요. 못 꽂으면 꽝이야. 플러그인 못 채우면 꽝이라고. 내가 6년 동안 매일같이 충전을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의 값은 누가 줘요? 대기업에서 줘요? 국가에서 줘요? 이거 여러분 충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해보세요. 막상 매일 해보잖아요? 존나게 귀찮아요. 엄청 귀찮단 말이야. 근데 과연 1,400, 1,500만 원씩 더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늘 말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전기차로 가는데 하이브리드로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바뀌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싫다고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차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반상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가려면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냥 끝나요. 우리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 계산을 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상의 화석 에너지가 200년도 넘어 쓸 수 있는 게, 물론 지금 환경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다른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싼 차값을 내고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타기는 노사장이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전기차 내연기관을 바로 못하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30년은 돼야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지. 지금 2020년이에요.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은 내연기관을 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을 정부에서 강제로 뺏어가나요? 강제로 폐차하나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기사가 나오는 내용이나 정부의 정책에 휘둘려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차를 꼭 사야 될 필요는, 전기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꼭 사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노사장님, 배터리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된 요소들은 니켈, 망간, 코발트. 코발트가 되게 비싸죠. 비싸잖아요. 중국 애들 이거 갖고 뭐 장난 좀 치려고 그러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량 생산의 공장들을 짓고 있고, 수요 공급의 원칙이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성이 되면 이제는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가는데 설레발 치지 말라는 거죠. 전기차가 어쩌고저쩌고 설레발 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리뷰어가 막 전기차가 뭐 대세인 것 마냥 막 그러다가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막 얘기했더니 지금에 와서는 또 내연기관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맨날. 가짜 리뷰어들의 특징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노사장 초진일관 똑같잖아요. 항상 주장이.
아직까지 내연기관 괜찮다니까.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 끝까지 개발돼 갖고 차 좋다니까. 가격 대비 내연기관이 지금 제일 좋아요. 환경 문제는 우리 개인이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풀어야 되는 거지. 우리 개인이 뭐로 환경 문제를 풉니까? 우리 돈 주고 사는 물건인데. 그런 거는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가계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계부가. 내가 봤을 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좋은데 매일마다 충전하려면 열받죠. 짜증나고요. 5, 6년 전에 정부에서 친환경 디젤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디젤 엔진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래. 아니 5, 6년 전에는 친환경이라며 디젤 엔진이. 5년 전에 노사장이 리뷰할 때 디젤 엔진이 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나 존나 까였잖아. 나 디젤 엔진 싫어한다고 그래요. 존나 까였잖아. 사람들한테. 디젤 엔진이 그린 친환경 엔진인데 그런 게 어딨냐고. 나 존나 까였어 그때 리뷰할 때. 르노 삼성 토션빈 깠을 때도 나만 존나 터지고 그냥 나중에 또 다 밝혀지고. 그때 당시에 르노 삼성 SM6 AM 링크 깐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또 내가 몇 개 터트렸는데 아무튼 그때 터트렸다 나만 욕 뒤지게 먹고 나서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면 가짜 리뷰 퇴출이라고 기업에서 돈 받고 소비자한테 거짓말하고 안 좋은 거 좋다 그러고 기업의 어떤 결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알게끔 전달을 해주고 소비자가 이의 제기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받고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고 기업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은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홍보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 사건 덮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누가 최전방에서 해? 가짜 리뷰어들이. 근데 이 가짜 리뷰어가 더 문제는 뭐냐? 일반인보다 차를 더 몰라. 일반인보다 차에 대한 경험도 없어. 차에 대한 용어도 몰라. 차에 대한 이해도도 없어. 근데 자기가 리뷰어래. 그 사람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막 나오고 신차 리뷰 막 해주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뭐야? 기업하고의 모종의 거래가 있네? 기업에서 뭔가를 받고 기업에서 주는 보도자료 갖고 리뷰를 만드네? 알고 보니까 리뷰가 아닌 거야. 리뷰가 뭐예요?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평가.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기업으로부터 차를 받고 기업으로부터 뭐를 받아. 평가가 되겠어요? 그런 가짜 리뷰어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이 시장을 다 물을 흐트러 놓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에 혼선을 주고 근데 나중에 문제 터지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 왜? 자기들이 판차 아니니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나오고 노사장이 이런 거 터뜨리면 그런 거는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제조회사가 뭐가 밝혀질 때까지는 언급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해주는 영상은 존나 많이 찍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안 알려주자. 뭐하러 평가를 뭐하러 하는 거야? 평가하는 게 리뷰어예요. 리뷰어. 리뷰의 뜻이 평가하는 거예요. 평론. 아니, 근데 뭐하러 리뷰를 한다라는 거야? 그냥 광고한다라고 해야지. 광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광고회사 하는 거야. 광고회사. 대기업의 광고회사. 자, 윤석노가 말하는 핵심 뉴스, 아까 말했던 그 교수목 씨가 윤석노의 대변인처럼 말을 해요. 엄청난 글을 쓰고 있어요. 노 사장이 최근에 윤석노가 잘못된 리뷰를 많이 지적을 했죠. 윤석노가 뭐 모타가 뒤로 돌면 충전이 된다는 등 뭐 도요타가 뭐 완성 못한 기술을 뭐 현대가 말도 안 되는 진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윤석노가 그거는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윤석노가 차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죠. 모타가 거꾸로 돌면 충전이 된다? 모타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요? 모타는 뒤로 돌아갖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 사장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도 좀 해라라는 그 뭔가의 메시지도 있었고 나랑 어떤 뭐 사이도 안 좋고 하니까 틀렸길래 내가 지적 좀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최근에 GV80의 뒤에 서스펜션이 댐퍼의 쇽스테이가 길어서 풍부한 쇼바감이 나온다고 하니까 교수목 씨가 이걸 올렸어요. 이거를 올리더니 여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교수목 씨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내가 포크가 짧고 쇼바 댐퍼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풍부한 쇼바감이 나온다 그랬더니 교수 목 씨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스포크가 짧고 길고는 전체의 쇼바의 움직임하고 상관이 없다. 노사장이 말하는 쇼바감은 노사장은 차알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모트라인 사이트에 이게 있는 건데 내가 윤석노가 리뷰가 틀린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일반 차들은요. 내가 말했던 GV80은 댐퍼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내가 말한 거는 여기에 이 포크가 있어요. 요 포크를 길게 만들면 요 속 스테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던 GV80은 여기에 있는 이 포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속 스테이의 전체 길이가 길어서 그 안에 많은 댐퍼 안에 가스를 충진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쇼바감이 나온다고 했는데 교수 목 씨는 내가 설명한 댐퍼를 거꾸로 설명된 그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그러면 여기는 똑같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아까 제가 오일 깡통 제조 날짜 이런 것처럼 진짜 잘못된 정보예요. 완전히 틀린. 근데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가관이에요, 아주. 이게 모트라인 사이트의 현 주소예요. 내가 윤석노 리뷰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 내용을 가지고 노 사장의 리뷰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리뷰 시장의 현실인 거예요. 리뷰 시장의 현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은 댓글을 달면서 혼선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싫은 게 뭐냐? 가짜 리뷰예요. 가짜 리뷰. 차를 아예 모르고 차는 몰라도 돼요. 아니면 차를 많이 탄 경험치를 갖고 있거나 뭔가를 아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평가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경험도 없으면서 단지 대기업한테 차 받고 돈 받고 지네 회사 돈 쳐받고 지 돈 쳐받으려고 지 배 채우려고 사람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고 기업에 보도자료를 읊어주는 그런 리뷰를 보고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가짜 리뷰어들은 빨리 퇴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리뷰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